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더리군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입맛을 확 돋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햄버거. 이 간단한 빵과 패티의 조합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든 음식이 됐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선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햄버거 하나가 몽골 초원에서 시작해서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 아래로 어떻게 굴러왔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천재적인 사업가 레이 크록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그럼 바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햄버거라는 이름만으로 볼 때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이름은 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왔습니다. 19세기 함부르크에선 다진 소고기를 뭉쳐 구운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인기였어요. 이걸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 이민자들이 빵 사이에 끼워 먹기 시작하면서 햄버거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중앙아시아 타타르족의 기마민족들이 말을 타면서 고기를 말 한 장 밑에 깔아 부드럽게 만들고 소금이랑 양념으로 버무려 먹던 게 뿌리라는 설이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몽골 초원에서 질주하는 기마병들이 안장에서 꺼낸 고기를 씹으며 전투 계획 세우는 모습. 이 야만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조리법이 동유럽을 거쳐 독일로 전해졌고 결국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타르타르 스테이크의 조상이 바로 이거라고 하니 햄버거의 족보가 생각보다 길고 험난하죠. 이렇게 시작된 햄버거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대중들에게 확 퍼졌어요. 누가 처음으로 패티를 빵 사이에 끼웠는지 1900년 루이 라센이냐 1880년대 플래처 데이비스냐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그건 마치 우리나라 김밥 원조가 어딘지 싸우는 것처럼 끝없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이 단순한 음식이 한 남자를 만나면서 세계를 뒤바꾼 거예요. 그 주인공 바로 레이 크록. 하지만 잠깐 레이 크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짜 주인공들을 먼저 소개해야죠. 바로 맥도날드 형제 리처드와 모리스 맥도날드예요. 이 두 형제가 없었다면 레이 크록도 오늘날의 맥도날드도 없었을 거거든요. 1940년 맥도날드 형제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작은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식당이었죠. 핫도그, 햄버거, 바비큐 등 25가지 메뉴를 파는 일반적인 드라이브인이었어요. 그런데 1948년 이 형제들이 혁신적인 결정을 내려요. 메뉴를 대폭 줄이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형제들은 자신들의 매출을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전체 매출의 80%가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수에서 나온다는 걸. 그래서 과감하게 메뉴를 9개로 줄였어요. 햄버거는 15센트, 치즈버거는 19센트, 감자튀김은 10센트로 가격도 확 낮췄죠. 더 혁신적인 건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식당이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그때 음식을 만들었는데 맥도날드 형제는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각 직원마다 딱 정해진 역할이 있었죠. 한 명은 패티만 굽고, 한 명은 빵만 굽고, 한 명은 토핑만 올리고. 마치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주문부터 서빙까지 걸리는 시간이 30초. 일반 식당이 주문받고 음식 나오는데 30분 걸릴 때 맥도날드는 30초 만에 햄버거를 내놓은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절반.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형제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식기도 모두 일회용으로 바꿨어요. 설거지할 시간도 직원도 줄이려고요. 심지어 테이블 서비스도 없앴어요. 손님이 직접 카운터로 와서 주문하고 음식도 직접 가져가는 셀프 서비스로 바꾼 거죠. 지금 보면 당연한 패스트푸드 시스템이지만 1940년대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이제 레이 크록 이야기를 해볼까요? 크록의 이야기는 그의 자서전 그라인딩 잇 아웃 더 메이킹 오브 맥도날드에 생생히 담겨 있어요. 1977년에 나온 이 책은 맥도날드의 바이블이라 불릴 만큼 그 성공의 비밀을 풀어내죠. 크록은 원래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이었어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죠. 하지만 그에겐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디테일에 대한 집착과 끝없는 호기심이었죠. 그는 종이컵 판매원으로 시작해서 밀크쉐이크 기계 영업지역 본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식당들을 다니며 외식업계의 모든 걸 터득했죠. 1954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크록은 자신이 판매하는 프린스 캐슬 밀크쉐이크 믹서를 한 번에 8대나 주문한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8대라니. 보통 식당은 기껏해야 한두 대면 충분했는데 말이에요. 크록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직접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까지 날아간 거예요. 크록이 그 가게에 도착한 건 오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작은 햄버거 가게 앞에 길게 줄 선 손님들. 크록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손님들이 주문하자마자 몇 초 만에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마술 같았죠. 크록은 해가 저물고 손님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 서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야 매장에 들어가서 맥도날드 형제를 만났죠. 들어가자마자 크록은 완전히 매료됐어요. 메뉴는 단순했지만 햄버거는 맛있고 주문부터 서빙까지 몇 분 안 걸리는 속도. 이게 바로 맥도날드 형제의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이었어요. 직원마다 딱 정해진 역할이 있어서 마치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 햄버거가 쑥쑥 나오는 거예요. 크록은 이걸 보고 생각했죠. 이건 그냥 가게가 아니라 시스템이야. 크록은 그라인딩 잇 아웃에서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그때 비전을 봤다. 미국 전역에 이런 맥도날드가 수백, 수천 개 있는 모습을. 그는 즉석에서 맥도날드 형제에게 제안했어요. 이 시스템을 전국에 퍼뜨리자고요.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와 손잡고 1955년 4월 15일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에 첫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어요. 52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어요. 크록의 자서전에 따르면 첫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대요. 크록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 이 네 가지를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햄버거 대학교를 만들어 점주들을 훈련시켰어요. 감자튀김은 몇 초 튀겨야 하는지, 케첩은 몇 방울 뿌려야 하는지까지 다 정해놨죠. 크록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전설적이었어요. 심지어 크록은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한테 클린 에즈 유고 라고 외쳤대요. 한 번은 직원이 테이블을 치우고 돌아와서 다시 걸레를 들고 나가는 걸 보고 왜 한 번에 안 해? 치우고 바로 닦아 라고 소리쳤대요. 이 철저함 덕분에 맥도날드의 영업 책임자가 크록의 말들을 문서화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도 맥도날드의 운영 바탕이 됐어요. 크록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감자튀김 하나도 그냥 못 넘겼다는 일화는 유명해요. 한 번은 직원이 바닥을 대충 닦는 걸 보고 직접 무릎 꿇고 걸레질을 보여줬대요. 이렇게 해야 반짝거리지 하면서요. 또 다른 일화로는 크록이 어느 매장에서 햄버거 빵이 살짝 딱딱한 걸 발견하고 공급업체를 불러 이 빵이 어제 거야, 오늘 거야? 라며 따진 적도 있대요. 불과 5년 만에 매장이 200개로 늘어났죠. 크록은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를 몇 번 외쳤는지 세어보면 대서양을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거야. 이 철학이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볼까요? 2016년 개봉한 파운더는 마이클 키튼이 레이 크록으로 분해서 그의 인생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요. 영화는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의 가게를 처음 발견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인 건 크록의 승부사적 기질이에요. 그는 형제들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반했지만 그들의 소박한 꿈, 그냥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달리 크록은 전국, 아니 전 세계를 꿈꿨어요. 영화는 크록의 야망과 갈등을 날카롭게 보여줘요. 특히 크록의 개인적인 삶도 극적으로 그려내죠. 그는 성공을 위해 많은 걸 희생했어요. 첫 번째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죠. 크록이 맥도날드에만 매달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영화에서는 그가 사업 파트너의 아내였던 조안 스미스와 불륜 관계를 시작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결국 크록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조안과 재혼하게 되죠.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1961년 크록이 맥도날드를 완전히 인수하는 장면이에요. 270만 달러를 주고 형제들의 지분을 모두 사들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크록의 냉혹한 면이 드러나요.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써진 조항 때문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붙은 브랜드에서 완전히 배제되죠. 영화는 한 장면에서 크록이 사업은 전쟁이야. 경쟁자가 있으면 밟아야 해라고 말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그의 승부사 기질을 딱 보여주죠. 재미있는 건 크록이 상장 후 얻은 막대한 부를 첫 번째 전 부인에게도 상당 부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는 냉혹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은 졌던 것 같아요. 이런 복합적인 인간상이 파운더를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깊이 있는 드라마로 만들었죠. 크록이 맥도날드를 키워가는 동안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났어요. 1968년 펜실베이니아주 유니온타운의 프랜차이즈 점주짐 델리가티가 빅맥을 만든 거예요. 처음 이름은 빅맥이 아니라 아리스토크렛이었대요. 세겹빵에 특제 소스를 얹은 이 햄버거, 처음엔 본사에서 너무 복잡하다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델리가티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매장에서 계속 빅맥을 팔았고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결국 맥도날드 본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1968년부터 전국 매장에서 빅맥을 팔기 시작했어요. 빅맥은 단순한 햄버거를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이 됐어요. 심지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빅맥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각 나라의 물가와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로 쓰고 있어요. 햄버거 하나로 경제학까지 크록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빅맥의 특제 소스 레시피는 지금도 극비예요. 전 세계에서 단 몇 명만 알고 있다고 하죠.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건지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신비감도 빅맥의 인기에 한몫했을 거예요. 크록의 비전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했죠. 첫 해외 진출은 1967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먼드였어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일본 진출이었어요. 1971년 도쿄 긴자에 아시아 첫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거든요. 여기서 핵심 인물이 바로 후지타덴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도쿄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였지만 사업가로 변신한 거죠. 후지타덴의 일본 맥도날드 창업 스토리는 전설적이에요. 레이 크록을 만나서 일본 진출을 제안했을 때 크록은 처음엔 회의적이었대요. 일본인들이 햄버거를 먹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후지타덴은 확신했어요. 일본인들도 맛있는 건 좋아합니다. 후지타덴은 일본 문화에 맞게 맥도날드를 현지화했어요. 매장 디자인을 일본식으로 깔끔하게 만들고 서비스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중한 스타일로 바꿨죠. 결과는 대성공. 일본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해외 진출 사례 중 하나가 됐어요. 재미있는 건 후지타덴이 나중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에게 멘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에 말로 홈런은 없다. 일루타를 계속 철하는 그의 조언이 손정희의 경영 철학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죠. 유럽 첫 진출은 1971년 네덜란드였어요. 여기서도 현지화 전략이 성공의 열쇠였죠. 각 나라의 문화와 입맛에 맞게 메뉴를 조금씩 바꾸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1970년대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절대적인 패스트푸드 제왕이었어요. 버거킹, KFC 같은 경쟁사들도 있었지만 맥도날드의 아성은 견고했죠. 특히 아이들한테는 거의 마법 같은 곳이었어요. 로널드 맥도날드라는 광대 캐릭터와 해피밀, 그리고 놀이터가 있는 매장들. 가족 외식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1990년대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비판도 커졌죠. 비만 문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2004년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사이즈 미가 나오면서 맥도날드는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맥도날드도 변화를 시도했어요. 슈퍼사이즈 메뉴를 없애고 샐러드나 과일 같은 건강한 메뉴를 추가했죠.
매장 인테리어도 밝고 모던하게 바꿨어요. 예전에 빨강 노랑 컬러에서 벗어나서 더 세련된 느낌으로요. 지금 미국에서 맥도날드의 위치는 좀 복잡해요. 여전히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이지만 예전 같은 독점적 지위는 아니에요. 쉐이크쉑, 인앤아웃, 파이브가이즈 같은 베터 버거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은 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를 써서 맥도날드와 차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디지털 전환이에요. 모바일 주문, 키오스크 주문, 배달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죠.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런 투자가 빛을 발했어요. 또 메뉴도 계속 혁신하고 있어요. 치킨 샌드위치 시장에서 치킨 테이스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맥도날드도 치킨 샌드위치를 새롭게 출시했죠. 트래비스 스콧, BTS 같은 유명인들과 콜라보 메뉴도 만들면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고 포장재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죠. 이런 변화들이 맥도날드가 여전히 시대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경쟁 면에서는 여전히 치열해요. 버거킹, 웬디스 같은 전통적인 경쟁사들뿐만 아니라 치폴레 익스프레스 같은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들과도 경쟁하고 있어요. 또 최근엔 고스트 키친, 가상 레스토랑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들도 나타나고 있죠. 맥도날드의 황금아치 로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이게 단순한 디자인인 줄 아셨나요? 사실 이 로고는 1960년대 한 건축가가 매장 지붕에 두 개의 아치를 세운 데서 시작됐어요. 크록은 이게 눈에 확 띄는 상징이 될 거라 보고 로고로 삼았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십자가보다 더 많이 인식되는 로고라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이 황금아치의 브랜드 파워는 정말 대단해요. 어떤 나라를 가도 어떤 언어를 쓰는 곳에 가도 이 로고만 보면 맥도날드인 걸 알 수 있잖아요. 크록이 처음 꿈꿨던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맛, 똑같은 서비스가 이 로고 하나로 완성된 거예요. 재미있는 건 맥도날드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I'm loving it 슬로건은 2003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 멜로디는 똑같죠. 이런 글로벌 통일성이 맥도날드의 브랜드 파워를 더욱 강하게 만든 거예요. 맥도날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1988년이에요. 서울 올림픽회에 압구정동에 1호점을 연 거죠. 당시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햄버거를 손으로 들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처음엔 서구식 음식이라고 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았죠. 당시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게 좀 트렌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입맛에 완전히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고기 버거 같은 한국식 메뉴도 만들게 되죠. 재미있는 건 맥도날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롯데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1979년에 문을 연 롯데리아는 한국 최초의 햄버거 체인이었죠. 새우버거로 유명한 그 롯데리아 말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햄버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맥도날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에 서빙하는 고객 수만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레이 크록이 처음 꿈꿨던 전 세계 맥도날드가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힌두교 때문에 소고기 대신 치킨이나 베지터리언 버거를 팔고, 중동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만 쓰죠. 일본에서는 에비 버거가 인기고, 필리핀에서는 쌀을 같이 파는 매장도 있어요. 이런 현지화 전략이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의 문화와 입맛은 존중하는 거죠. 크록의 원래 철학인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는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지만 메뉴나 서비스 방식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또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요. 단순히 햄버거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맥도날드에게도 큰 도전이었어요. 매장 내 식사가 제한되면서 드라이브 스루와 배달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졌죠. 다행히 맥도날드는 이미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버텨낼 수 있었어요.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이 급격히 늘었어요.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모바일 앱 사용자가 팬데믹 기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하죠. 키오스크 주문도 비대면 서비스로 각광받았고요. 배달 서비스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버이츠, 도어대시 같은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배달 매출을 크게 늘렸죠. 이제는 맥도날드 전체 매출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맥도날드의 미래는 어떨까요?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기술 혁신이에요. AI를 활용한 주문 시스템, 자동화된 조리 시스템 등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맥도날드 본사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매장도 테스트 중이라고 하죠. 또 개인화된 서비스도 중요한 트렌드예요. 고객의 주문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에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번호판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단골 메뉴를 추천하는 기술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고요. 환경 친화적인 매장도 늘어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매장,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매장들이 생기고 있죠. 맥도날드가 단순한 패스트푸드 체인을 넘어서 미래 지향적인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이 크록은 1984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의 경영 철학, 시스템화에 대한 집착,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은 지금도 맥도날드 DNA에 남아있어요. 크록의 자서전 그라인딩 잇 아웃은 여전히 많은 사업가들의 필독서예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같은 그의 명언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특히 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현재 거의 모든 외식업계의 표준이 됐어요.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KFC, 버거킹, 심지어 스타벅스까지 모두 크록이 만든 프랜차이즈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햄버거와 맥도날드의 장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몽골 초원의 기마민족부터 레이 크록의 황금 아치까지 이 단순한 음식이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쳤는지 놀랍지 않나요? 한 개의 햄버거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한 사람의 비전이 어떻게 글로벌 제국을 만들었는지 보셨죠? 레이 크록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끝없는 도전, 완벽에 대한 집착, 그리고 때로는 냉혹한 사업적 판단까지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계속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건강 트렌드에 맞춰 메뉴를 바꾸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기술을 도입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해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레이 크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혁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편에서는 맥도날드의 라이벌들이 어떻게 등장해서 치열한 햄버거 전쟁을 벌였는지, 그리고 한국의 햄버거 이야기도 파헤쳐 볼게요. 롯데리아의 새우버거,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 그리고 요즘 핫한 수제버거 열풍까지 한국만의 K버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햄버거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그냥 한 입에 와작 베어 물죠? 근데 일본에선 올바른 햄버거 먹는 법이 있대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빵 아래, 나머지 손가락은 위에 놓고 먹으면 소스가 안 흘러서 깔끔하다나요. 또 미국에선 햄버거를 거꾸로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 위쪽 빵이 더 두꺼워서 소스를 잘 잡아준대요. 다음에 햄버거 드실 때 한번 시도해보세요. 맛이 더 좋게 느껴질지도 모르죠. 레이 크록이 처음 맥도날드 형제의 가게에서 줄 선 사람들을 보며 넋을 잃었던 그 순간처럼 때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것들에서도 엄청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크록의 말처럼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투더리군 TV와 함께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햄버거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설마 햄버거? 그럼 저도 같이 먹겠습니다. 투더리군 TV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